네, 탄핵 대치 전국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가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해외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줄지어 내놓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증시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고 처음 열린 우리 증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2,400을 하회했고 한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죠. 그래서 4% 넘게 빠진 상태에다가 예. 환율까지 다시 이제 1,430원대 위로 올라오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그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상실감을 크게 만들었던 게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예. 기대감들이 컸어요. 지난 화요일. 모처럼 외국인들이 5,500원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고 또 지수도 반등을 하면서 야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 소화하면서 좀 회복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국내 전국 혼란을 맞게 되면서 네. 그게 더 체감상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그 하락의 정도를 더 깊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 외국인들 보니까 뭐 1조 이상을 팔았어요. 네. 4, 5, 6 지난 주말까지.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소폭 순매도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 연기금들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네.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 순매도 대 연기금 폭풍 매수의 지금 대결 같아요. 네.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른바 좀 그 주말에 기대했던 이제 어느 정도 전국 혼란이 진정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게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실망 매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좀 그 불안 속에서 좀 약간의 하나의 몇 가지 안도 요인들을 찾아가자면은 뭐예요? 국내 증시는 사실상의 수급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순매도 규모 공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또 기관도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금융 당국에서도 그 유동성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러한 것들이 주가의 그 하방을 계속 조금 제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이런 우리가 좀 제가 폭풍 매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순 매수는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네. 정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사들이는 겁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이익을 생각하고 사들이는 걸까요? 그 이면은 저희가 뭐 솔직히 파악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수급이 최근 몇 거래일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 비중 줄여놨던 부분들 다시 이참에 채우자. 그 수요들이 더 강하다라고 추정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시장을 보면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에도 S&P와 나스닥이 올랐죠. 뭐 산타랠리 기대감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도 조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주가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높은 편이고 이번에 이제 예상되는 트럼프 이기 정책들은 사실상의 미국 기업들에서만 낙수 효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중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더 나아가 그 연준 뭐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11월 FOMC 11월 초 이후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예. 최근에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시장 금리는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같은 경우도 예. 일단은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잘 나왔어요. 신규 고용 창출 건수는. 그런데 그 실업률 같은 경우나 또 경제활동 참여율 이것들은 지난달에 비해서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신규 고용 창출된 내용들을 봐도 예.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또 민간 부분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이 12월 달에 연준 금리나 건너뛰는 거 아니야? 이거를 강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다. 네. 이게 미국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층 더
그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달 18일로 예정되는 연준의 마지막 FOMC에서는 한 차례 더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금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장은 12월 달에 인하하고 말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예. 12월은 오케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 내년에 이제 연준이 점도표 상으로 금리 그 기준금리 제시했던 게 3.4니까 예. 여기서부터 좀 더 뭐 더 내려야 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100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70, 50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작업들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속이 될 거고 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12월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예. 내년 전망을 둘러싼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 좁히기 이게 주요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내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 과연 횟수라든지 인하 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텐데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좀 곧 나올 예정인가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당장에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12월, 인플레이션 11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에 발표된 고용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같이 고려를 하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인플레이션 이벤트는 우리가 다시 좀 피곤하게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뭐 대략 올해 내내부터 여름 기간까지는 물가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 쓰냐라고 네. 했는데 11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물가를 통제할 거다.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그래요? 앞으로 물가가 빨리 내려갈 것이라는 데에서 자신이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시장에서도 이제 매번 CPI 발표될 때마다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된다라는 점들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그럼 보고 내년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내년에 3.5%대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낮아지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아마도 뭐 3.75냐, 4.0이냐 이거 가지고서 시장에서도 알력 다툼이 일어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네. 보통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오르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다시 조금 안정이 된다면 훨씬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으니까 네. 매수를 하게 하는 수준 정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일부 외국인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뉴스 플로우랑 텔레그램이나 뭐 SNS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현 상황을 놓고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 어디서 어떤 일본 증거사에는 1,450원 간다. 네. 뭐 한국은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 할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식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에 동조되고 있는 게 외국인도 거의 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뭐 올라가는 거 저희가 시원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환차익을 노려볼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네. 외국인들은 어차피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환산해서 원화로 투자하잖아요. 달러 가치 변화, 환율 변화에 대한 변동폭들도 그들에겐 중요한데 네. 지금 달러로 환산하는 코스피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랑 기존의 원화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랑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그만큼 그냥 달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싼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네, 이 시점에서는 본다면, 그냥 그 코스피가 안 움직여도 네. 환차익으로만으로도 먹을 만한 확률들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지시했네요. 뭔가 수사가 좀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분야도 좀 있다면서요. 네. 물론 이제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조금 매도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비상겸손 해제 이후에는 오히려 몇 종목들을 좀 사들였죠. 네.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보통 뭐 이제 반도체주 좀 산 측면이 강하고요. 네. 아마도 반도체는
이미 저희가 정치 전국 혼란을 겪기 전부터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요인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정권 교체했을 때 이제 기대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은 네. 그동안 이번 정권에서 뭐 피해를 받았다 애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아. 이러한 뭐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예. 동조도 하지 않고 예. 대신에 카카오를 샀던 거는 그 전에 네이버를 또 집중적으로 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럴 네이버랑 것 같아요. 카카오랑 좀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어떨까? 같은 성장주 측면에서 예. 그동안의 성장주 내에서 인터넷 관련된 주들은 그 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의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예. 이제는 다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라는 인식도 있고 더 나아가 뭐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찾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은 예. AI 투자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 AI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비싸다. 아. 그러면은 그 반도체 하드웨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음. 소프트웨어 B2B 업체들은 좀 사볼만하다.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딱 했을 때 어. 떠오르는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주식들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라고는 좀 따져봐야 하는 건 사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 이것들이 한대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설명했고요. 사실 계엄 선포, 해제, 그리고 탄핵 소추안 폐기 겪으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게 금융주입니다. 네. 또 금융지주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하락폭이 조금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금융주들이 빠진 거는 지금 정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밸류업. 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장주, 선두주자가 바로 금융주들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정권이 약간 혼란을 겪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뭐 컨트롤 타워도 부재할 것 같고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 같은데 그런 밸류업 대장주들 얘네들 더 피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 모멘텀이 소실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들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뭐 이번에 금감위원장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 정치 상황 이슈와 무관하게 현재 그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굳이 정부에서 이전부터 뭐 주주 환원해라 등 떠밀지 않아도 주주 환원 의지 자체가 높았던 업체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최근에 금융주들의 하락 부분은 저는 과도한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예. 지수가 뭐 어떤 형태든 정치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 이들 업종 중심으로 반등의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 하지만 반등이 과연 언제쯤 있을지 네.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주가 수준 전체가 괜찮은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괜찮은가를 볼 때 PBR, 주가 네, 맞습니다. 순자산 비율을 본다는데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이 정도 그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 싼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그 0.85배 그 주가 0.85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예. 금요일까지 오늘 아마 0.84배, 83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0.85배 이하로 내려갔던 시기가 손에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융위기 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사태 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손에 꼽히는 시기인데 그 당시 때랑 지금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이 0.85배로 내려갔다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예상 가능한 대부분의 악재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도 지금이 바닥이니까 정확히 바닥이니까 여기서 그 풀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 어디가 바닥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최소한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사서 3개월, 6개월, 뭐 1년 정도 있다가 지수를 보면은 네. 확실히 지금의 지수 때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PBR 기준으로 본다면 네, 맞습니다. 대부분 PBR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조금 일정 기간을 거쳐서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까? 네, 대부분 다 올라온 상태라고 대부분 거의 다 올라오셨다라고 올라왔다. 올라왔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보시면 워낙에 전국 불안이 당시에 비해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도 막 빠져나간다든지 네. 또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도 막 던진다든지 이러면 PBR 0.8배가 낮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수준의 PBR이 0.81배까지 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0.81배. 네. 예. 그런데 여기서 0.81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안 사고 있으면은 네. 그 지점 결코 안 오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바닥이 오기 전에 반등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니까 네. 저는 그 자리 관점, 음. 점으로 된 지점이 아니라 영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내고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들이 지금쯤이면 내년 전망을 다 했을 텐데 네. 이번 계엄 관련 탄핵 전국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내년 전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안하지 네. 않았을 때 내년 전망은 어땠습니까? 코스피를 어떻게 봤습니까? 감안하지 않았을 때 내년 전망도 편차가 되게 컸어요. 하단도 편차가 컸고 상단도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요? 하단 같은 경우도 뭐 2,200에서 2,500 사이가 하단이었고 상단도 뭐 2,700에서 3,200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컸던 건데 아마도 이제 지금은 편차가 조금 더 확대가 되겠죠. 키움증권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저희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하단은 최하단은 2,400, 2,400. 네. 네. 상단은 이제 그 3,000 이렇게 600포인트로 넓게 잡았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박스권 장세. 네.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이랑 그다음에 수출 회복, 이익 회복 그런 모멘텀들에 힘입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익이 좀 회복될 거라 보는 것은 뭐 금리가 조금 낮아질 거라는 금리 그런 인하에 전제는-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수출이랑 이익 모멘텀이 통상적으로 한 사이클 겪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사이클을 겪을 때 그 기간이 12에서 16개월 조금 더 길면 18개월 정도 돼요. 예. 올해 수출이랑 이익이 꺾이기 시작했던 게 4월 달이었으니까 4월. 대략적으로 한 사이클을 미래에 투영을 해보면은 상반기 말 정도 되나요? 그쵸, 그게? 하반기 후반 정도 되겠죠. 하반기 후반.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이익이나 경제 현상에 좀 더 빨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부터는 해볼 만한 장세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네.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정국이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이게 감안을 해서 어떻게 전망치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단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치는 뭐 수정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단기적으로 보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라는 게 주가에 미치는 악재로서의 미치는 영향력 예. 그리고 지속력 예. 이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다. 네, 저는 뭐 정말 뭐 길어봤자 한 2에서 3개월. 어. 저희가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유행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거의 한 달밖에 못 갔습니다. 12월 넘어가니까 거의 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물론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 워낙 그 상황인 만큼 섣불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이제 현재 전국 혼란이 그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는 국가 위험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 정치와 관련된 지속성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시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